지금부터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고 한국회계학회가 주최하는 회계기본법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일사회를 맡게 된 이화여자대학교 한승열이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일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금일 심포지엄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회계학회 김갑순 회장의 개회사 후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이어 금일 심포지엄의 메인 세션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후 주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패널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한국회계학회 김갑순 회장님의 개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회계회장 김갑순 교수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심포지엄을 후원해 주신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과 귀중한 발표를 맡아주신 한국회계학회 회계법제특별위원장이신 박동선 교수님, 그리고 깊이 있는 논의를 이끌어 주실 김경 한국회계학회 차기 회장 겸 수석 부회장님과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계는 단순히 숫자의 기록을 다루는 분야를 넘어서 우리 경제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령은 조직의 성격에 따라 주무부처와 적용 회계 기준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있어 운영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에서 많은 제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 감독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회계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회계기본법에서는 단순한 규제 통합을 넘어 용어와 재무제표 작성, 내부 통제, 외부 감사 등 회계의 전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회계 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다 명확하고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일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깊은 통찰과 소중한 의견은 회계기본법의 제정을 위한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한국회계학회는 회계기본법에 대한 입법 논의를 회계법제특별위원회를 통해 꾸준히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심포지엄을 위해 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학 회장님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운열입니다. 오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및 추진 방향 심포지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 감독기관, 기업, 학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 6월에 공인회계사 회장 출마를 하면서 핵심 공약으로 회계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디어를 주신 최종만 회장, 또 아까 보니까 남계군 대표도 오셨던데 이분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회계기본법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 이 핵심 공약을 만든 바 있습니다. 그거에 기초해서 제가 당선되자마자 김갑순 회계학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을 만나서 이런 뜻을 전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연구진이 구성되고 오늘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자리를 이렇게 있게까지 김갑순 회장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박종성 교수님과 연구진 여러분, 토론에 자장이신 명지대학교 김기영 교수님을 비롯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실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회계개혁을 통해 대한민국 회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규율하는 법률이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 제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 조례도 아마 여기에 기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회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관된 회계 정책은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국가 정책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계기본법은 단순히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흩어진 회계 관련 법률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이 심포지엄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 회계기본법과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토론자분들의 유익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통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추진 방향이 도출됐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장님의 축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종성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숙명여대 박종성 교수입니다.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주제는 지금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회계기본법 제정이 왜 필요하고 또 만약에 그 회계기본법을 제정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회계기본법에 포함돼야 할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 4명의 연구진이 현재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종의 중간 보고의 성격을 갖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된 보고서는 아니고요. 그래서 토론자분들뿐만 아니라 여기 플로어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시면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진이 4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 그리고 서울대의 송옥열 교수, 그다음에 숙명여대의 오명전 교수, 그다음에 경희대의 조미옥 교수가 같이 연구진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보면 이렇게 이제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번과 5번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기본법 제정이 왜 필요한지 그거를 이제 1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회계기본법을 우리가 제정하게 되면 어떤 고려들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내용들이 그 회계기본법에 포함되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이 바로 5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장의 경우에는 이제 회계통합법이라는 게 또 회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과거에 제기된 바 있었는데 그 과거에 주장했던 회계통합법과
지금 저희 연구진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 회계기본법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은 이제 각 조직 유형별로 현재 회계정보의 생산 및 제공과 관련해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를 말씀드리는 챕터가 이제 3장.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는 이제 기본법. 저희가 이제 회계 기본법을 지금 제정하자고 지금 이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내도 저희가 조사를 해본 바에 따르면 현재 84개의 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법이 갖추어야 될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형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계정보를 이제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측면이 있죠. 이와 같이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두 번째 목적은 이제 수탁 책임을 보고하기 위함인데, 수탁 책임을 보고함으로써 자원의 어떤 부당한 사용이나 비효율적 사용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조직의 건전한 성장을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투명한 회계 정보의 제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제 조직의 건전한 성장을 이제 돕기 때문에 영리법인은 물론이고 뭐 다양한 형태의 조직, 비영리법인, 그 다음에 공공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직 유형별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이해관계자들도 다르고 또 그 이해관계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 요구 또한 상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공되는 회계 정보의 내용이나 또 전달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르고요. 또 주무부서도 다 주무관청도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보 이용자들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이 업무 처리 과정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직 내에서 회계 정보를 생산하고 그것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최종적으로 전달하기 전에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재무제표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감사를 받은 후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해관계자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재무제표 작성, 회계정보 생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이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 기준인 회계기준이 회계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감사에 영향을 주는 건 이제 감사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제 공시를 할 것인지 제공을 할 것인지는 공시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의 생산부터 제공까지 이 전반적인 과정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감독 기능을 감독관청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과정 자체는, 이 흐름 자체는 뭐 조직 유형과 무관하게 통일된 그 절차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뭐 주주나 채권자 등 이제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회계정보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이 기능, 정부의 생산, 감사, 그 다음에 공시, 감독 이런 네 가지 기능이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는 편입니다. 반면에 일부 영리법인 이외에 다른 조직에서는 저희가 이제 이와 같은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결산 자료 등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지 않아서 이해관계자들이 이제 회계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계정보의 생산 그리고 감사의 준거 기준인 회계 기준, 그 다음에 감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규정 간의 불일치, 재무제표 용어가 각 법 간의 차이가 아직도 지금 상법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 대신 대체돼 이제 물론 지금 개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법률 같은 경우에는 외관법 몇 조항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관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은 여전히 그 과거의 개정 전 외관법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어서 규정 간에 불일치가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이 회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능이 이제 미흡하다 보니까 이 우리 회계 정책을 일관되고 통일되게 수립하고 운영하는 그렇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또 발생되고 있는 것도 저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계기본법을 제정을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좀 일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회계기본법 제정을 저희가 이제 주장하게 됐고요. 회계기본법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조직의 유형과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회계정보의 생산부터 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 업무 처리 절차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 처리 절차에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회계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계기본법에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외부감사제도라든지 공시제도, 감독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이제 회계기본법에 명시를 하고 각 소관부처에서는 이 회계기본법에서 명시된 그 원칙에 따라서 회계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부처별로 특수한 사항은 별도 규정을 마련해서 시행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좀 운영을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우리 사회의 투명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첫 번째는 회계 사각지대를 좀 없애자.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이 회계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끔 이제 하자라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좀 높이자라는 게 회계기본법 제정의 두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회계제 수립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비효율과 그 다음에 혼란, 이런 것들을 좀 줄이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일관성 있고 통일된 회계 정책을 수립 운영해 나가자라는 게 이 회계기본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회계기본법과 회계통합법, 예전에 여기 보시면 2014년에 김명하 등의 연구진이 회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때 이 회계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외부감사법에는 외부감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이 혼합되어 있다. 그 다음에 또 회계 업무 프로세스와 무관하게 이게 이제 규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혼란스럽다. 그런 이제 첫 번째 이유를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만 해도 이 외부감사법의 적용 대상이 주식회사로 이제 한정되어 있었죠. 물론 지금은 유한회사까지로 확대됐습니다만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어서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를 가진 유한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4개까지 이 외부감사법을 적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4년에 이 김명하 등이 이제 주장한 내용은 이 외부감사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회계 처리 및 회계 감사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을 해서 이제 적용 대상을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유한회사, 비영리법인까지 이제 확대하자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계통합법을 이제 만든다 그러면, 회계통합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그 형식으로 이제 두 가지 안을 그 당시 이제 연구진이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이 통합법의 첫 번째 안은 뭐냐면 법인 유형별로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에는 회사와 관련된 회계 처리, 회계 감사, 감독에 관한 규정을 이제 기록을 하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뭐 비영리법인 등등 이런 식으로 그 법인 유형별로 이제 규정을 정비하는 이런 방식이 첫 번째 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안은 업무 처리 절차, 그러니까 회계정보의 생산, 감사, 공시, 감독 이런 업무 처리 절차별로 이 회계 처리와 관련된 규정을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두 번째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장단점을 요거는 이제 제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연구진이 1안의 장점, 2안의 장점, 단점이라고 정리했던 거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안의 경우에는 이제 그 법률의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가 이제 분명하다. 법인별로 이렇게 법을 정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법인 유형별로 적용되는 규정을 이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제 단점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얼마 그 내용 자체가 되지 않는데 그 비영리법인을 위한 별도의 장을 만들 실익이 있겠느냐 그런 거를 이제 단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은 이제 업무 흐름별로 그 규정이 정비되다 보니까 체계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게 그 영리법인 그 다음에 비영리법인 이런 것들이 다 산발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그 규정이 정리되다 보니까 조항을 찾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하는데 어려움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 당시 연구진은 이 두 가지 안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그 법인 유형별로 회계통합법을 정리해서 제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이 회계통합법은 다양한 조직에게 적용되는 회계 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으로 통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회계통합법의 경우에 이제 통합할 수 있는 조직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이걸 무한히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통합하는 범위를. 그래서 이 김명하 등이 제안한 회계통합법도 주식회사, 유한회사, 비영리법인으로 이렇게 이제 제한되어 있음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회계통합법의 경우에 이게 그 통합하는 조직에 적용되는 법률을 통합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통합법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회계기본법 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의 형태와 무관하게 회계정보의 생산부터 감사, 공시 이런 그 과정에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회계 사각지대를 좀 없앨 수도 있고요. 또 회계정보의 유용성도 높일 수 있고, 또 회계정책을 일관되고 또 통일되게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저희 연구진은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회계통합법과 회계기본법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국내 회계제도 관련 제반 검토 이 부분은 장표는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조직의 유형별로 어떻게 회계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서 보고서에 담다 보니까 장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간략하게 그 조직 유형별로 어떤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운영되는 어떤 그런 회계 제도들은 어떤 게 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 회계 정보의 생산부터 제공에 이르는 과정이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편이죠. 먼저 우리 외부감사법에는 이제 상장회사라든지 금융회사, 또 대형 비상장회사는 내부회계관리 제도를 구축해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에 대한 감사도 의무화되어 있죠. 물론 연결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감사는 이제 자산 규모가 2조 미만인 경우는 2029년으로 좀 적용이 유예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상장법인이라든지 이 금융회사, 이제 대형 비상장 회사들은 회계 정보의 어떤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 정보 생산의 준거 기준인 회계 기준도 이제 상장법인은 IFRS,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회계 기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외감 대상이 되지 않는 소규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KIFRS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이제 한국 회계 기준원에서 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 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상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시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여전히 재무상태표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외감 주권상장법인, 그 다음에 IPO 예정인 회사, 그 다음에 또 이와 같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중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이런 이제 이해관계자가 많은 그런 규모의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감사 제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자유수임제와 그 다음에 지정제가 이제 병행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이 감사인 선임은 이와 같이 선정 주체와 그 다음에 선정 시기가 이렇게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니까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시와 관련돼 가지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반기 경과 후 45일 이내에 이제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사업 보고서 등을 제출할 때 이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해서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영리법인 같은 경우에는 회계정보의 생산부터 정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그 다음에 잘 규정화되어 있는 것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감독과 관련돼 가지고 뭐 감사인 등록제,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 등에 위탁하여 감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들도 이미 다 아시고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 두 번째 저희가 검토한 그 조직이 이제 정부 및 공공기관인데 이 정부 및 공공기관 이 두 번째 파트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요 세 조직이 어떤 회계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같이 검토하고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그 회계정보 생산에 회계정보 생산 및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국가회계법, 그 다음에 국가회계법 시행령, 그 다음에 국가회계기준, 국가회계예규 등이 있고요. 주무부서는 이제 기획재정부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는 이와 같이 네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2025년부터는 현금흐름표도 작성해서 이제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중앙정부의 경우에도 회계 처리의 적정성과 결산 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해야 된다. 즉 내부 통제 제도를 갖추어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의 경우에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주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제 외부 감사는 받고 있지 않고요.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이제 운용 규모가 5천억 이상인 경우에 회계법인의 감사 보고서를 이제 기금 결산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감사 절차와 관련된 거 보면 우리 외감법에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제도를 일부 차용해서 운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연속하는 3개 회계년도엔 감사 업무를 한 이사는 그 다음 회계년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없다라든지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일부 이제 차용을 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가재무제표 공시는 기획재정부 정보공개 시스템인 열린재정 홈페이지 또는 국가회계 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고 이제 감독원 감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회계정부 생산 및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는 지방회계법,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무부서는 이제 행정안전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에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현금흐름표 등을 작성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역시 이 회계 처리를 적정하게 하고 공무원의 부정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 내부 통제에 대한 언급은 법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아까 이제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감사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감사가 아니고 검토를 받도록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시는 지방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지방재정 통합정보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를 통해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게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앙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경우에 회계정보의 생산, 공시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는 공문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죠.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부기관 회계기준,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등이 이제 관련 규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 회계사무규칙이나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부분에 대해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무부처는 기획재정부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회계 처리의 적정 여부와 재무제표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해 내부 통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외부감사인의 이제 외부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는 공공기관 경영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를 통해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감독은 감사원에서 이제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나라 정부,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과 관련된 회계제도 운영 현황이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비영리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근거 법률 뭐 주무부처는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에게 이제 결산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상증법 50조에서 회계정보의 생산, 감사, 감리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기획재정부가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제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기준원에서는 2017년에 비영리조직 회계기준을 또 제정해서 발표한 바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익법인은 다 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되, 다만 의료법인이라든지 학교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회계 기준이 제정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언급은 이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감사 공시, 외부감사는 뭐 학교나 그 다음에 의료, 그 다음에 예술문화 같은 경우에는 있고, 또 특이하게 여기 그 4+2 주기적 지정제를 또 채택하고 있는 경우도 또 일부 있고요. 공시 시스템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기관, 지금 비영리 기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타 기관은 저희가 세 그룹을 살펴봤습니다. 상호금융기관과 공동주택 그리고 집합건물, 그 다음에 노동조합, 이 세 기관의 그 회계제도가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거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냥 회계제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금융기관의 경우에 회계 기준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회계관리제도는 내부 통제제도를 갖추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개별근거법에 제시되어 있긴 한데 중앙에만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감사는 일정 규모 이상은 다 이렇게 외부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산림조합의 경우에 임의감사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할 만한 거는 이게 외부감사를 매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에 2년, 어떤 경우에 4년 뭐 이런 식으로 외부감사 주기가 들쑥날쑥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뭐 그마저도 임의감사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는 뭐 개별근거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예 공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각 그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규정화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공동주택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계 처리 기준이 공동주택 회계 처리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이제 회계 처리 기준 이런 식으로 기준은 제정되어 있고요. 내부회계 관리제도 역시 언급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는 의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시는 뭐 공동주택 정보관리 시스템 또는 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은 회계 기준, 준거 기준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준거 기준이 없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감사도 이제 임의감사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쭉 정리한 건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회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제 예를 들면 종교단체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 자체가 재무제표 작성을 하려면 준거 기준이 회계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회계 기준 자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감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뭐 외부 감사를 의무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또 임의 감사를 받는 경우 그 다음에 외부 감사를 받긴 하지만 그 기간이 뭐 2년, 4년 이런 식으로 이제 들쑥날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었죠. 한 가지 더 제가 이것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신용협동조합법, 그 다음에 상호금융기관의 신용사업 회계처리 기준, 여기에서는 그 외관법 13조 제1항 2호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 외관법 13조 1항 2호가 뭐냐면 그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직들이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라라는 취지에서 이제 준거 기준을 요거를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외관법이 2017년 10월 30일 날 다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규정이 현재는 외관법 5조 2항 2호로 1항 2호로 이관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서는 외관법 13조 1항 2호를 준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통일된 부서가 있어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했다 그러면 외관법이 개정이 되면 당연히 이것도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다른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되고 있더라는 거죠. 뭐 나머지 부분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법은 이제 뭐냐면 국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우리가 회계 분야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국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에 대해 국가의 제도, 정책, 대책에 관한 기본 방침, 원칙, 준칙, 대강을 명시한 법률, 이걸 이제 기본법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기본법을 제정하는 목적은 6가지 정도로 이 두 연구자께서 이제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은요, 국가 정책의 방향 제시와 추진, 그 다음에 제도 및 정책의 체계화와 종합화, 그 다음에 정책의 계속성 및 일관성 확보. 우리가 회계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이러한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계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박영도라는 연구자께서 이 기본법의 제정 배경이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등에 따라서 이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더라고요. 기본법의 유형을 이념형, 그 다음에 정책형, 대책형, 개혁 추진형 이렇게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회계 기본법을
제정을 한다 그러면 그 회계기본법은 이 정책형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 국가정책 및 제도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 시책의 추진을 촉구하는 유형의 기본법, 이것이 정책형 유형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회계기본법이 만약에 제정된다면 이 유형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기본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66년도입니다. 그 중소기업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이 됐고요. 우리나라 기본법은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4년 9월 현재 검색을 해보면 기본법이란 명칭을 달고 있는 법률이 84개가 검색이 됩니다. 이 기본법에서 이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헌법과의 관계는 제가 생략을 하고 이 개별법과의 관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별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법의 목적이라든지 기본법의 이념, 취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 부합되게 개별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기본법이 개별법에 우선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 기본법도 개별법과 동률의 관계에 있는 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법과 개별법이 상호 모순되는 경우,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 어떤 걸 우선적으로 적용할 거냐, 이런 경우에 기본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본법이나 개별법이나 다 동률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법리적으로는 어떤 걸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느냐, 신법을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게 아마 이 개별법과의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별법에 우선하는, 왜냐하면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면 그 기본법에 부합되게 개별법도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기본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서로 이제 상호 모순되는 그런 규정이 기본법과 개별법에 상호 모순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 어떤 걸 우선 적용할 거냐, 이 경우에는 기본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법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률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신법을 우선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법 체계 박영도라는 연구자께서는 기본법이 이와 같은 체계로 구성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회계기본법을 제정할 때 물론 이 체계를 참조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체계를 따를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참조를 하되 저희 회계기본법 제정 취지라든지 목적에 맞게 이거는 저희가 구성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벌칙 부분은 이 벌칙 부분은 처음에 기본법을 제정할 당시에는 좀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연구진들이 갖고 있습니다. 체계는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부분이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추진 방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결국은 이거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그 과정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기본법이라는 걸 제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집중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겠느냐. 첫 번째, 우리 1장에서 제시했던 그 회계기본법의 목적, 이런 것들은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방금 이 4장에서 살펴봤던 기본법의 일반적인 기능에도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선언적 규정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집행 가능하도록 좀 구체성을 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생산부터 감사, 공시, 감독 전반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적어도 기본법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회계기본법에서는 이제 원칙을 규정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옵트아웃, 즉 예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회계기본법의 이제 기본 틀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고 생산, 공시, 감사, 감독 국면으로 구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회계정보의 사각지대 최소화와 관련해서는 조직 형태와 무관하고 또 영리 추구와 무관하게 어떤 자금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자금을 집행하고 또 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있으면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한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이런 그 회계 정보를 생산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반드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적어도 이 기본법에는 포함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만 이 뭐 이해관계자를 어떻게 이제 정의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외 옵트아웃 즉 예외로 인정하는 그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예외 조항을 회계기본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주무부처에서 그 재량권을 갖도록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회계정보의 이제 생산, 공시, 감사, 감독 전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외 조항을 둘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외 조항을 인정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각지대 최소화 관련돼서는 모든 조직에서 어쨌든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주요한 내용은 이해관계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선언적으로 반드시 기본법에 이제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용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실질에 이제 부합하는 그 회계 정보가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외부 감사를 통해서 그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 회계 정보의 유용성 제고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기준, 준거, 재무제표 작성의 준거 기준이 되는 회계 기준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회계 기준 제정을 위탁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게 어려우면 적어도 전문기관에 검수를 받도록 하는 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회계기본법에 이 회계 기준을 제정한다고 했을 때 그 회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우리 회계기본법에 어느 정도까지 담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요. 저희 연구진은 신뢰성, 명료성, 충분성, 실질우선 등의 이런 회계 원칙들은 반드시 기본법에 좀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요. 다만 이제 발생주의나 복식부기 이런 것들을 기본법에 명시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외부 감사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의무화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이제 좀 고민도 필요하죠. 뭐 외부 감사에 대해서 의무화하는 건 뭐 크게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내부 회계 관리 제도까지 이걸 과연 이 회계기본법에서 의무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벌칙 조항은
제정 당시에는 좀 포함시키지 않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의 중복 또는 혼란의 최소화를 위해서 회계기본법에서 그 회계규범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다 일관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동일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해서 담당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아까 왜 주기적 지정제 같은 경우 여러 기관에서 이제 산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감리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감리도 뭐 한공에 위탁하는 기관도 있고 자체적으로 감리를 수행하는 기관도 있고 굉장히 여러 형태의 조직으로 이제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담당 기관을 좀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회계 기준, 그 다음에 감사 기준, 재정 권한도 일정 기관에 뭐 집중 위탁한다는 거죠. 집중시킨다는 게 위탁하든지 아니면 이게 뭐 다른 기관에서 재정하는 게 좀 어려우면 주무관청에서 재정을 하되 전문가 집단의 어떤 반드시 검수를 거치도록. 그래서 회계 기준이 좀 회계 정보 이용자의 어떤 정보 요구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해서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회계기본법 주무부서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 회계기본법이 제정이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저희가 뭐 현재로서는 어느 부서가 적절하다라는 의견은 보고서에 담지를 않았습니다만 적어도 이 주무부서는 회계에 대한 전문성은 회계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갖고 있는 부서여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그 주무관청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해서 규정을 보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기본법 운영을 위한 주무부서를 기존의 정부 부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서 또는 위원회를 창설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기본법 주무부서에 대해서는 사회 전반의 회계제도 운영에 있어서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주무관청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하는 경우 적어도 이 주무부서와 회계기본법을 관리하고 있는 주무부서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이렇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 뒤에 있는 거는 저희가 그냥 법 체계를 그냥 간단하게 제시한 것인데요. 저희가 회계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총칙, 그 다음에 결산 및 재무제표의 공시, 그 다음에 회계감사, 감독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5장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회계기본법을 제정한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런 방향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주로 토론을 하실 때도 그 5장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고서 완성할 때 주신 의견을 잘 반영해서 완성도 높은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발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장을 맡은 명지대학교의 김기현 교수입니다. 바쁜 시간에도 또 이렇게 저희 또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인 회계기본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토론을 하기 앞서서 토론해 주실 6분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임채련 교수님이십니다. 인천대학교의 강민정 교수님이십니다. 상장사협의회의 강경진 상무님이십니다. 폴더 아동복지회 윤희정 본부장님이십니다. 한일회계법인의 박정선 품질관리실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한길회계법인의 박은미 회계사님이십니다. 토론 순서는 여기 안내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보니까 토론해 주실 분들이 각 분야의 또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서 또 저희한테 많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임철원 교수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전남대 로스쿨의 임철원 교수라고 합니다. 지금 회계 제도에 어떻게 보면 진일보하는 그런 발걸음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에서 소중한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심포지엄 주제인 회계기본법 제정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1년 엘론 사태라든지 2002년 월드컵 사태를 통해서 이 회계의 문제가 국가 경제를 어떻게 하면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구상이 됐고, 그 당시 이제 미국은 회계개혁법이라는 것을 제정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직까지 회계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회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법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고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앞서 발표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본법의 제정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회계 정보의 유용성과 회계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과 이 회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이 통일적인 회계 정책을 수립한다라는 이 취지는 우리 입법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국가 경제적 그리고 사회 투명성 측면에서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번 제정안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첫째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회계 기본법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내용 가운데 이 기본법의 유형은 이념형과 정책형, 대책형, 개혁 추진형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회계 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형의 기본법이라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태라고 해서 그 부분만을 강조할 것은 아니어서 제 생각에는 특히 이념형과 개혁 추진형 이 두 가지 측면을 한 번 더 강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령 다른 관련 법률을 보면요, 이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의 회계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446조에 의해서는 회사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 가능에 따른다라고 해서 많은 부분을 실무상의 기업 회계 기준에 많이 이렇게 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회계법에서는 이제 국가회계에 관한 이제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국가회계는 이제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하고 이 재정활동의 내용과 성과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제 규정 많이는 살펴보지 못하고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각 분야별로는 어느 정도 회계 원칙이라는 게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법에서는 어떤 기업의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최대한 사적 섹터에 좀 위임을 한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국가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국가활동의 엄정성이라든지 투명성을 위해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두 가지 사적 섹터와 공적 섹터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엄밀히 자세히 보면 하나로 좀 아우러지지는 못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계기본법에서 우리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이 회계에 관한 어떤 근본 원칙을 사적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어느 영역이든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지도 원리를 한번 제시해 주시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개혁형 입법 성격을 좀 강조할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재정 취지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처럼 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입법 취지 4개 중에 이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추진 방안에서 아직까지 이제 완전한 설계가 끝나지 않은 모습이지만 다른 여러 면모는 이게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데 이 개혁형 입법의 어떤 구체적 성격이 아직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로 구상 중이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단체나 노동조합 그리고 여러 이런 단체의 어떤 해계 문제가 좀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너무 또 압박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절묘한 지점을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설계가 하기 힘든 영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학문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또 원칙은 원칙인 것이라서 일단 저희 회계기본법에서는 원칙대로 회계의 투명성과 어떤 공정성을 원칙으로 삼아서 이 법을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가운데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법 저항이라든지 각 수범자가 겪어야 하는 어떤 상황을 고려를 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이 여러 가지 기타 단체도 성격이나 규모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를 하면은 그것은 처음에 법이 집행되는 가운데 어떤 난관에 많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입법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세한 규모의 어떤 단체라든지 순수한 공익적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경과 규정을 준다든지 아니면 상법이 소규모 여자 특칙을 두는 것처럼 어떤 특칙을 두어서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이제 벌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벌칙이라는 것이 모든 단체의 경영자들이나 어떤 구성원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라서 초반에는 벌칙을 좀 제정을 하지 말고 그대로 입법을 하자는 어떤 전략적인 방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법이라는 것이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강제성을 가지려면 어떤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포기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최근 자본시장법에 보면 이제 시세조종 행위와 같은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가징금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범죄화 어떤 제재를 하더라도 행정규제 수준으로 비범죄화 조치를 취하면서 이 국민들의 자율성과 또 국가 권력의 강제성을 이렇게 조화점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회계기본법에서도 너무 형사처벌만을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기보다는 어떤 국민과 단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느 정도 권위와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비범죄화 수단, 즉 행정제재 중심으로 이 제재 수단을 한번 강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법안 내용과는 완전히 이제 바깥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상법 같은 경우에도 전자투표나 전자주주 명부와 같이 어떤 IT 기술에 대한 고려를 기본법이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상법이 옛날법이라는 인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전자주주 총회과 같은 최첨단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계기본법에서도 지금 한참 부각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AI 기술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수용 가능성을 한번 메시지를 남기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AI 기술이라는 게 특히 이 회계감사 영역에서는 굉장히 도입이 용이한 분야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최근에 AI라든지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분산원장 방식의 회계 처리 같은 것
이런 것도 같이 우리 법안에 담아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글로벌 법안으로서 획기적인 그런 입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가져봅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의 큰 의지와 무거운 노력으로 추진되는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 작업이 큰 성공으로 결과가 나오길 바라면서 토론자의 짧은 견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임철현 교수님께서는 역시 법학자의 관점으로서 이렇게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특히 마지막에 그 IT 기술을 고려하자는 부분을 듣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법학자분 중에서도 이렇게 앞서가시는 분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오늘 지금 발표자 외에도 그 연구 공동 참여하신 분들이 다 와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임철현 교수님이 하셨던 몇 가지 뭐 벌칙 조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관련돼서 나중에 좀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천대학교의 강민정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회계기본법 토론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토론 의뢰받았을 때 먼저 재무회계의 목적 그리고 회계 투명성을 위한 질적 특성이 무엇인가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좀 살펴보았는데요. IFRS 개념 체계에서는 회계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뢰성 있고 목적 적합한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질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는데 국제 공공부문회계기준 그리고 미국 비영리 회계기준, 미국 정부 회계기준, 영국 비영리 회계기준도 찾아봤더니 이러한 목적과 질적 특성은 거의 동일하였습니다. 이에 이제 조직 유형에 관계없이 투명한 회계가 되기 위해서는 신뢰성, 목적 적합성, 그리고 비교 가능한 위해서 일관성이 돼야 되고 이제 검증 가능성, 그리고 이해 가능성, 그리고 감사와 통제, 정보의 접근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러한 원칙을 제시하는 회계기본법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보를 생산, 감사, 공시, 감독 전반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회계기본법의 방안은 모든 조직 유형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앞서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서 회계 투명성의 한계, 회계 사각지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찾아보았었는데요. 공익법인 회계, 감사, 감리 준거 기준이 상속 증여세법으로 세법으로 준거 기준이 되어 있으며 정보 생산자나 정보 이용자한테 좀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습법상의 이제 공익법인하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에 적용 대상이 상이하여 좀 혼란을 줄 수 있고 상증법상의 수익사업 그리고 공익법인 회계 기준의 공익목적 사업의 구분이 상이한데 이를 실무자들이 좀 간과하여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런 것이 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 회계 기준 살펴보았는데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그리고 기본법 협동조합 이런 데는 회계 기준이 법에 언급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중소기업 회계 기준, 또 비영리 회계 기준 중에서 선택하여 하다 보니 일관성이 많이 부족해졌습니다. 협동조합 회계 기준을 제가 좀 더 많이 살펴봤는데 보니까 세무 보고 목적에 조금 더 근접하여 제정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저희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대상, 감사 기준, 그리고 전문성과 독립성 관련된 규정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마 발표를 들으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 업무에서 이제 중요한 게 독립성이어서 제가 이제 독립성 관련 기준을 비영리하고 근데 상호금융기관 이제 공익 이런 기업들 법인들 이렇게 좀 막 살펴보았는데요. 저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몇 개 찾았는데 이제 일관성이 많이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공익법인의 감사는 이제 업종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이제 기업 회계감사 기준에 의하고 또 공공기관은 또 별도의 감사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이런 기준하고 제도는요, 포괄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수 그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 영향력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서 일관성 있게 만들어진 거는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미국, 영국의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이제 회계감사제도 잠깐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미국은 비영리 회계 기준을 이제 FASB에서 적용하여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이론적인 접근 방법을 도입하고 외부 감사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회계 감사 업무 경험이 있는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정보 공개는 폼 990을 통해서 이사회 구성 그리고 보수 이러한 정보들 즉 기부자들이 되게 궁금해할 만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여서 이해 가능성 높고 접근 가능성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국 잠깐 봤는데요. 영국 비영리 회계 기준도 FRC에서 승인하고 그리고 영국에서도 외부 감사가 등록된 감사인에 의해서 수행되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많이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좀 제가 생각해 본 부분은 미국, 영국의 비영리 회계 기준에 대한 이론적 접근 방법은 저희 조직의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하기에는 조금 한계점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회계기본법은 이러한 한계점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해외 사례를 보면서 감사 기준을 좀 더 체계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독립성, 전문성 관련된 규정이 조금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발표해 주신 이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자분들이 이제 신뢰성 등의 최우선 회계 원칙을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데, 기업 회계 기준, IFRS 개념 체계에서의 원칙을 최대한 좀 참고를 많이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기업의 제도, 기준 등을 최대한 많이 고려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를 통해서 회계기본법과 기업의 기준, 제도 등이 상충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그리고 또 기업의 제도와 기준은 지금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됐고 선진화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기업의 기준, 제도의 긍정적인 스피로버 효과를 좀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회계관리제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일반 기업의 경우에도 내부 회계관리제도 구축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법인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사 감사와 같은 이제 지배 구조 측면의 개선 이런 쪽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떠실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기본법은 일관성 있는 기준 제도를 도입하면서 법의 강화 쪽도 생각을 하지만 실무자들의 편의를 생각을 하며 완화하는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논의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시 항목에 지금 재무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정보, 특히 이제 회계 투명성에 영향을 주는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도 이렇게 좀 포함을 하는 정보 공개 이런 것도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계기본법의 효과. 회계기본법은
회계의 사회적 공헌 기능을 높이고 그리고 회계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계의 정보 이용자들,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말 알고 싶은 도움이 되는 정확한 정보를 회계가 제공하는, 그래서 회계하면 좀 친근하고 접근성 있고 이해 가능하며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회계기본법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민정 교수님께서는 뭐 해외 사례도 많이 좀 같이 검토를 해주신 것 같고요. 특히 연구진들한테 필요한 조언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행 그 기업의 제도나 기준들을 잘 반영을 하고 내부회계 관리 제도의 구축 어려움이 있는 그 현실을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 공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세 번째로 강경진 상무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장회사협의회 강경진입니다. 먼저 이런 중요한 주제를 공약으로 걸어주신 우리 회장님, 그리고 이런 연구를 또 맡아 수행해주신 박종재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회계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기본 정신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상장회사만 하더라도 회계 관련 법령이 상법, 외부감사법, 자본시장법은 물론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또 금융기관 관련 법령에까지 골고루 다양한 법률에 걸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실무적으로 공부하기도 좀 힘든 경우도 있고 그런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뭐 이 제도 자체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입법 추진 과정에서 좀 테크니컬하게 어떤 전략을 짜야 될지 이런 것 위주로 좀 쓰다 보니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기본법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세법을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국세기본법이었습니다. 이제 국세기본법은 이제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각종 세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통되고 일관된 규제를 갖고 있는 이제 세법인데요. 그런 외관상의 모습을 보면 지금 회계기본법과 모양이 굉장히 유사한데요. 그런데 회계기본법과 이제 큰 차이점이 있는 게 소관부서가 기획재정부 단일의 부서라는 점이 있는 반면 회계기본법은 크로스오버적인 법률 특성을 갖기 때문에 소관부서, 담당부서, 주무부서가 뭐 법무부부터 시작해서 아까 보건복지부까지 등장하던데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실행 전략에 있어서 좀 차이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부서가 여러 명일 때 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점을 사례를 하나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관계를 봤을 때 현재 지배구조 고유의 법률적 내용은 상법, 회사 특례법, 상장회사 특례 규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조달 등과 같이 신속한 기동이 필요한 내용은 같은 상장회사에 관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오늘 제 옆자리에 상사법무과장을 역임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나와 계시기도 한데, 이러한 구분은 그 구증권거래법 시절로 올라가서 법무부와 금융위가 상당히 심도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오래 지속해서 이게 최선의 결론이다 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분산되어 있던 상장회사 관련 회계 규정을 다시 통합하려는 어떤 의원 입법 발의가 있었는데요. 당연히 무산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 무산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게 정무위 소속 의원님 혼자서 단독으로 의원 입법 발의하신 결과 부처 간 커뮤니케이션도 부족했고 이러다 보니까 통과가 어려웠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이번 회계기본법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갖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 봤을 때 시작 단계부터 이 다양한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실무적으로 좀 진행하면서 동시에 입법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대표적인 예로 아까 특정 법률에서 일탈하는 옵트아웃 권한을 회계기본법 주무부서가 가질 것이냐 아니면 담당 조직의 주무부서가 가질 것이냐, 이것만 해도 아마 당사자 간에 합치된 결론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무부, 금융위, 기재부, 감사원, 문체보건복지 등장인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의견을 다 조율하려면 어려움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출발점부터 실무적으로 이런 TF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실무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별도 규정으로 마련을 해야 될 사항과 기본적인 사항의 어떤 사례, 특정 부서를 중심으로 한 사례 같은 것도 같이 연구보고서에서 좀 제안을 해주시면 이를 토대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이제 앞서 토론자분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곳곳에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와 지정제에 관한 얘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발주한 연구이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도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제도가 현재 상장 회사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보니까 이거를 상장되지 않은 회사, 특히 뭐 비영리법인, 준정부 단체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다 보면 자칫 좀 그쪽에서 반발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걸 기본 모형으로 가져가기보다는 뭐 옵트아웃 조항으로 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재정 과정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각 부서별로 주무 부서별로 회계 기준 재정 의무를 부여를 하거나 그 대안으로서 위탁해서 재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세 번째 옵션으로서 다른 기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회계 기준을 준용하는 방법도 명시적으로 좀 고려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상법에서 회사의 계산편이 사라진 이후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 기준은 상법의 기본 회계기준으로 받아들인 상황인데요. 그 두 가지 회계기준에 적용을 받지 않는 제3의 영역에 대해서는 상법이 회계기준원에다가 맡겨서 재정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런 기준을 준용한다면 재정한 것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회계기본법이 만들어지면 전담기구를 누구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말씀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속되는 얘기로 봤을 때 이거를 금융위원회 뭐 기업회계팀 혹은 뭐 기획재정부 무슨 팀 이렇게 단일의 팀에다가 주는 거는 의견 조율에 있어서 상당히 비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추진할 바에는 새롭게 부서를 하나 신설해서 그 부서가 조율을 할 수 있을 때 보다 신속한 의견 조율과 업무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기준으로서 회계의 기능은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을 통해서 합리적이고 통일된 회계 기준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토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진 상무님께서는 이제 입법 추진 과정에서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여러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얽혀있는 이 주무부서 간의 소통 문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인 팁 발표 제안도 해주셨고요. 연구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유미정 본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홀토아동복지 경영기획본부장 유미정입니다. 오늘 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어떤 특별한 법에 근거해서 무엇을 제안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또 현재 배영리법인에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해 주신다라고 하면 이 비영리 분야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더 제고하고 신뢰성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에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듣고 또 토론하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복지사이고 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올해로 31년째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저의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또 박정선 교수님의 발표를 들어보니 또 회계기본법의 제정은
회계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합성을 통해서 유용한 회계 정보의 제공을 위한 틀을 갖추는 데 그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비영리 분야 또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지점에서 오늘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의 경험이 또 다양한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사회복지법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계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따르고 있고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더불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하고 또 기부금품의 공개 의무, 외계 회계 감사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결국 세 개의 중앙 부처로부터 각기 다른 회계 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생산하는 회계 정보 방식 또한 다릅니다. 이는 각각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정보를 생산, 내부 감사 및 외부 감사, 또 공시, 감독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또 회계 업무 실무자에게는 과중한 일이 되고 이해관계자들에게는 혼동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 사회복지법인의 주요 재원은 기부금입니다. 따라서 회계 정보의 제공은 기부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기부자들이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는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고 또한 기부금이 투명하고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형태에 따라 혹은 기관에 따라 다른 방식의 회계 정보 제공이 아닌 통일된 방식으로 유용하고 정확한 무엇보다 기부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결산 공시를 하고 있는 국세청 정보의 경우에는 감시, 감독, 사후관리 목적의 정보이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먼 정보일 수 있고 무엇보다 공시되는 정보가 우리 법인의 특성과 업무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혹은 어느 정도까지 회계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 정보 제공의 대상은 생산하고 감사하고 감시, 감독하는 자가 아닌 제공된 정보를 보고 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판단하는 일반 시민들과 기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용한 회계 정보의 제공은 일반 시민들의 기부 참여와 많은 기업들의 사회공헌 참여 확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불어 각 비영리 법인에서는 법령에 근거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각각 법인들은 사규에 따라서 나름의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법인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각각의 특수성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이고 통일된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대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법인의 경우에도 각종 규정과 지침, 또 내부 전문가 감사, 그리고 감독, 또 저희의 지배구조인 이사회 등에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유용하게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틀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실무진에서의 또 하나의 의견입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를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의 주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2023년도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단위사업 보조사업비 3억 이상 그리고 총 사업비 10억 이상인 시설은 운영법인에서 받는 외부회계 감사와는 별도로 시설 자체에서도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법인 산하시설 중에 총 보조금 사업비가 10억 이상이고 하나의 단위사업 보조금 사업비가 3억 이상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1년에 무려 회계 감사를 5번이나 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지자체로부터도 받고 운영 법인으로부터 받고 외부 회계 감사로부터 3억 단위 한 번, 10억 단위 한 번 이렇게 해서 또 시설 전체에 대한 보조금
2중 3중의 회계 감사를 받고 있는데 이건 좀 비효율적이고 인력과 또 자원의 낭비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대다수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담당자는 사회복지사이다 보니까 회계 업무로 인한 어려움이 많고 또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회계 처리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게 잘 명시되어 있는 반면에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지자체의 감사 또 외부 회계 감사에 어떤 상충 지점도 발생하게 되고 때로는 해석의 차이도 있다 보니 감사자에 따라서 회계 처리 적용 방식이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된 회계 처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회복지시설의 회계 담당자 그리고 또한 더불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어떤 관련을 교육을 실시하거나 상시 상담 창구를 만들어서 통일된 회계 정보의 생산과 감사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꼭 법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실행 계획에 보다 자세하게 또한 보완해 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또한 사실 여러 기관으로부터 회계정보 자료 제공 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결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익법인 회계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사례를 어떻게 재무조표에 표시할지에 대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내부감사이신 회계사와 또 외부감사인 분들에게 상의할 수 있을 뿐 상담 창구가 있어서 질의 답변을 상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질의할 때는 대부분 법률에 국한된 답변만을 듣기 때문에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또 한국공인회계사에서도 이러한 비영리 법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고민해 주신다면 마음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전문가분들 앞에서 이러한 얘기를 하느라 굉장히 긴장되고 지금 식은땀이 엄청 흐르고 있고 왠지 두서없이 제가 토론자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한데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두 가지를 꼭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는 들어온 돈을 정해진 항목에 따라서 사용하는 이 회계가 세 개의 정부 부처와 각각의 회계 처리 기준 그리고 지방 보조금법에 이르기까지 너무 다양한 통제와 다양한 방식의 정보 생산이라는 이 혼돈의 시대를 좀 접고 하나의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그 결과값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회계 하나는 이 회계라는 매력적인 분야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비영리 분야의 회계실무 담당자를 위한 상시적인 상담 창구 개설이나 교육 또 필요한 곳에 컨설팅을 하는 이러한 것들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유미정 본부장님께서는 이제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애로점을 많이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던 아까 박종선 교수님도 발표하시면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 뭐 없다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의외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더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에서도 아마도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교육이나 상담 이런 거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다섯 번째로 박정선 실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일 회계법인 품안실장 박정선입니다. 먼저 이 회계기본법 토론에 나서게 돼서 좀 책임감이 막중한데요. 어떻게 보면 회계 정보와 회계라는 큰 틀에서 보면 뭐 헌법이라고도 할 수 있는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된 토론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당히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앞선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실무에서 느끼는 점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회계기본법은 이 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다음에 세부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아니라 이미 수많은 회계와 관련된 법률들, 즉 외관법, 공인회계사법, 상법, 자통법 여러 가지 법률들이 수십 년간 이미 시행이 되어 온 상태에서 이를 아우르는 회계기본법을 제정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여담으로 제가 회계사 신입 시절에 당시에 국제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는 회계 기준을 만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건 거의 뭐 언어의 바벨탑을 쌓겠다는 수준의 이야기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냐? 경제 환경도 다르고 회계 환경도 다른 이런 여러 가지 나라들에서 통용되는 회계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논의가 확산이 되고 결국 우리나라에도 IFRS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좀 부작용과 여러 가지 그 일도 있었지만 그 IFRS라는 회계 기준의 도입이 우리나라 회계 투명성 제고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런 회계 기본법을 도입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IFRS를 도입했던 것처럼 아주 그에 맞먹는 노력과 파급 효과가 회계 업계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이 회계 정보의 생산, 감사, 공시 체계 관련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공시 관련된 체계는 우리나라가 다른 어느 선진국보다도 훌륭하게 체계가 잘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저희가 회계 관련된 법규나 규범이 주로 회계 정보 이용자의 그 입장보다는 이 규제 당국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때그때 개정이 되고 제정이 된 측면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금융기관들은 대다수의 금융기관들은 IFRS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저축은행은 아직도 일반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감독 규정에 따른 회계 규정을 감독기관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한 면들을 살펴봤을 때 대부분의 이제 금융기관 소속 저축은행들은 IFRS 재무제표와 일반기업 재무제표 두 개를 만드는 지금 비효율성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회계 기본법이 이제 제정이 된다면 이런 회계 정보의 생산과 감사, 공시에 대해서 좀 일관되고 체계를 갖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서 이런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회계 기본법을 제정하고 다른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법률 및 규정에 산재해 있는 비합리적인 요소나 비일관된 그런 요소들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회계 규정이나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여러 가지 법률에서 달리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레퍼런스하는 법률도 여러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독립성 규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공인회계사 법에서 또 규정하는 독립성 규정이 있고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서도 규정하는 독립성이 있고 또 정부기관에 적용되는 독립성과 일반 회사에 적용되는 독립성이 또 상이하게 적용되는 면들도 있어서 이런 좀 체계적이고 비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던 이런 규정들이 이번 회계기본법 제정과 더불어서 같이 좀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 민간 위탁 사업비 결산과 관련한 이런 이슈도 만약에 저희가 이런 회계 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회계 정보의 생산 및 감사에 대한 개념이 이미 정립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회계 기본법 추진과 회계 기본법 제정이 우리나라 회계 산업에 또 다른 발전을 할 수 있는 큰 도약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선 실장님께서 이제 실무상 관점으로 많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어떤 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다. 회계기본법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6번째로 박은미 회계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길회계법인의 박은미 회계사입니다. 오늘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패널 제안을 받았을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고 회계기본법 제정과 관련해서 조금 피상적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오늘 박종성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통해서 회계기본법 필요성과 어떤 국내 현재 회계제도 관련돼서 전반적인 검토 또 향후 기본법 제정 관련한 실행 방안도 전체적으로 제시를 해주셔서 회계기본법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앞에 계신 패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략하고 제가 회계법인 감사인으로서 회계기본법 제정을
대해서 이 제정이 되는 과정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현재 영리법인과 관련된 감사 기준이나 회계 기준, 감사 기준, 공시 기준 이런 것들이 모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회계 기본법으로 통합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조직과 공공기관은 제가 감사인으로서 지방 공기업의 감사나 아니면 그 사회복지재단이나 학교법인들의 감사를 수행할 경우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이나 감독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담당자분들의 이해도가 영리법인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회계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의 의견이 많이 수렴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패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회계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 사업자들의 외부 회계 감사와 관련해서 이 수탁기관의 외부 회계 감사가 지금 법령이 아닌 그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 조례에 결산서 검사라는 그 명칭으로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그래서 세무사 업계가 지방의회의 조례를 변경해서 지방의회에서 변경했지만 세무사회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됐는데 회계기본법이 제정이 되면 이런 어떤 회계사 고유의 업무인 인증에 대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회계기본법에서 명확히 하고 또 법령에서 지금 빠져 있는 그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이런 감사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회계법인의 감사인으로서 요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면 좋겠고, 오늘 발표 자료에서 그 추진 방향에 상당히 많은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이슈를 많이 제시해 준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 수렴과 태스크포스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의견 수렴을 통해서 좀 실효성 있는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그 참여와 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같은 이런 그 토론이 그런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회계기본법에 대한 조금 피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패널에 참석을 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좋은 결과를 계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